예, 안녕하십니까. 한민복교수 유병태입니다. 내가 매번 할 때 유튜브에 있는 이 강의들 듣고 중앙법률교육원의 도예민법 강의를 들은 후 들으십시오 하는 이유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강의는 강의라기보다는 책 읽는 거 위주입니다. 하면서 뭐 내 소송했던 경험 이야기하고 이라는 것이 이 본 취지는 책을 잘 읽어주는 겁니다. 내도 뭐 공부를 오랫동안 해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아는 것만 보죠. 책을 빠뜨리지 않고 읽어야 되는데 아는 것만 본다는 거죠. 그래서 강의를 오래 해본 경험, 공부를 오래 해본 경험, 뭐 별로 자랑도 아닌데, 내는 강의가 책 잘 읽어주는 강의가 가장 좋은 강의라고 봅니다. 강사지가 뭘 이해했다고 뭐가 하는데 책을 가장 잘 읽는 거, 책을 가장 잘 읽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지나보면 아시고 그래서 내가 다른 이야기 듣고 싶으면 저기서 듣고 오라는 겁니다.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인터넷에 올라다니는 글 중에서 뭐 민법을 6개월 만에 한 번 봤다. 민법을 6개월 만에 한 번 봤으면 그거 공부 안 한 거죠. 어떤 사람은 뭐 1년 했다면서 민법 책도 한 번 제대로 안 읽었다. 그럼 공부 안 한 거죠, 그거. 실력은 교재를 빨리 볼 수 있는 게 실력입니다. 빨리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몇 개를 뭐 외우고 있나.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아예 이야기를 안 합니다. 내가 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내 동료 법무사 정말 뭐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는데 그분하고 이야기할 때 뭐 민법 교과서 이야기하겠어요. 어느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렇더라. 원리만 주고받습니다. 그 밥 먹는 10분 동안, 산책하는 10분 동안, 담배 피는 뭐 몇 분 동안. 하여튼 그런 즐거움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뭐 하여튼 나는 참 좋은 동료를 만나서 정말 행복하게 법무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하고 있는 이거는 책을 제대로 읽어주기 위한 거지 다른 짓을 하기 위한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에도 이 카페 다음에 있는 요 카페를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23년 교재 판매 후 추가 판례라는데 뭐 회원 신청하고 정회원 등록되어야 됩니다. 조만간에 이걸 우수 회원으로 바꿀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재 구입하신 분들은 교재 구입한 걸 밝히십시오. 우수 회원으로 바꾸겠습니다. 이거 밑에 법무사 2차 예상 민법 판례 요것도 우수 회원으로 바꾸겠습니다. 이거 바꿀 건데 일단 교재 구입하신 분만 보게 만들겠습니다. 어쨌든 책 제대로 읽게 하는 거 그게 목적이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 지난 시간에 법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법인과 관련된 주관식 문제가 나오면은 요거 가지고 해결하는 겁니다. 일단 조금 하나 한 거 여기서 좀 뭐 헷갈리고 하는 게 이 법인의 행위 능력 대표기관이 대표하여 목적 범위 내의 행위를 한 때 그 효과가 법인에게 기속된다. 이때 대표기관,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직무대행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대표권 제한과 관련돼서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돼야 효력이 있다 했습니다. 정관에 기재가 없으면 대표권 제한의 효력이 없다 했습니다. 근데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가 있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했습니다. 등기가 없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판례는 어쨌든 이때 제3자 선악을 불문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권리 능력 없는 사단과 관련돼서는 등기를 전제로 한 것 뺀 나머지는 그 민법 권리 능력 없는 민법 권리 능력 있는 사단 비영리 사단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렇다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권 제한 요거는 아예 등기할 길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정관에는 있으니까 정관에는 기재돼야 그 대표권 제한이 유효할 건데 이때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권 제한에 대해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과 거래한 자이
선의 무과실의 자, 그 거래 행위는 유효하다는 거죠. 판례가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무효로 한다. 입증 책임은 당연히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쪽에 있겠죠. 요거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그 불법 행위와 관련돼서, 법인의 불법 행위 관련돼서 당연히 대표기관의 행위이고, 요거 목적 범위 내의 직무에 관하여입니다. 마지막 줄에 보시면은 대표기관의 대표권한 넘은 목적 범위 외의 법률 행위는 법인의 행위가 아니고 대표자 개인의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했으면 그 적법한 행위의 효력이 법인에게 기속이 될 것이고, 목적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그때 상대방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대표기관의 행위가 직무 집행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상대방은 선의 무중과실이어야 법에 의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거. 당연히 뭐 경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정도 하시고, 요거 도해에 그냥 표 하나 그려놨는데, 왜냐면은 물건과 관련돼서 도해 책에는 물권법 쪽에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양쪽에 다 있지만 요 표는 교과서에도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73페이지 보시면, 정비민법 정치 73페이지 보시면 권리객체 이 물건, 분명히 내가 말했습니다. 이거는 강의가 아니고 책 읽는 게 주 목적이고, 그 다음에 내 경험, 그 다음에 법리를 터득하기 위한 잔소리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73페이지 권리의 객체란, 내가 강의할 거든 학원 잡아가지. 참, 그리고 뭐 가능하면 많이 뭐 녹음을 하고 싶지만 내가 분명히 할 때 일주일에 4개는 가능하면 하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욕심내가 빨리 하고 싶지만 나도 내 주 업무는 법무사 업무입니다. 내가 시간이 남아돌아가 일하는 게 아니고 내 공부했던 거 나누기 위한 거다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도 답답했어. 뭐 일반인들은 당연하고, 각종 자격사들도 뭐 뜬금없이 말도 안 되는 것도 물어보고, 그래서 그냥 나누고자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일이 좀 커진 게 있지만. 권리객체, 권리지배 대상을 말한다. 민법 총칙에서 권리객체에 대한 일반적 규정을 두지 않고 물건에 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것. 근데 물건은 물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서, 뭐 요즘 교수님들은 이거 물권 편에서 서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민법 총칙의 뭐 총괄적인 부분에 두어도 무방한 것은, 물권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만 채권과도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권 채권의 공통되기 때문에 민법 총칙에 편제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나도 이걸 단권으로 낼 때는 민법 총칙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하고 물권법 편에서 서술하는데, 지금은 분권화 시켜놨으니까 양쪽에 다 넣어놨습니다. 권리의 객체는 권리 종류만큼 있겠죠.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고, 채권의 객체는 채무자의 행위, 이걸 급부, 급여, 뭐 변제 행위라고 쓰는 데도 있고, 무재산권, 지식재산권, 각종의 뭐 정신적 창조물, 인격권, 우리 주체 자신. 그래서 지금은 물건을 보고 있는 겁니다. 물권의 대상인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 독립의 물건이어야 되는데, 물건이란 뭐냐? 물건이 뭐냐?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물건 말하지 말고 우리는 법대로 하는 겁니다. 법 조문에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 관한 자연력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권리의 객체는 권리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물건은 물권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채권 형성 등 기타 재산권과도 간접적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민법 총칙에 물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여튼 이 물건이 되기 위한 요건,
유체물이거나 자연력일 것. 유체물, 형체가 있다는 말이고 자연력을 대표선수로 한 무체물도 물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유체물이거나 무체물일 것. 그 다음에 유체물, 무체물이 다 물건이 되는 게 아니고 뭐 유체물 쉽게 얘기하면 형체가 있고 무체물 형체가 없다는 거죠. 관리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이때 이 관리 가능성 여부는 사회 통념으로 정한다. 사회 통념이 뭐냐? 내한테 따지지 말아 있습니다. 옛날 원시 시대 때는 산소를 관리하는 방법이 없었겠지 뭐. 근데 요즘은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유체물적 형체가 있는 것이라도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관리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유체물이라도 관리 가능성이 없다면 저 하늘에 떠 있는 해, 달 형체는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겠죠. 그렇지만 관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물건이 아니다. 형체가 없는 경우라도 관리 가능성이 있다면 물건이 될 수 있다. 지장된 향기. 내 사무실에도 향수병 몇 개 있는데 냉기. 그래서 옛날 사법시험에 그런 게 시험 나왔습니다. 여름에 에어컨 틀어놨는데 그걸 벽에 구멍을 뚫어서 호스로 뺐으면 뭐가 될까? 절도적이지 병원의 산소통 안에 있는 산소는 물건입니다. 이랬더만은 어떤 분이 옛날에 컴퓨터상으로 질문을 했던데 그게 물건입니다 이러면은 기준을 잡고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스쿠버 다이버 등에 메고 있는 산소통 안에 있는 그는 물건입니까? 이런 건 묻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판단해야죠. 법리를 터득을 해가지고 이게 거기에 해당한다 안 한다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법무사 일을 보겠죠. 비인격적일 것. 이 말은 그냥 사람은 아닐 것. 사람은 사람이지. 신체 일부, 사람의 일부지. 그건 물건이 아니라는 거지. 반면에 신체로부터 분리된 혈액, 이식을 위해 분리된 장기. 이것도 옛날 사법시험에 예상문제에서 나왔는지 기출문제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장기 이식을 위해서 수술대 위에 올려져 있는 A 신체에서 분리된 장기, B 신체에 이식되기 전 수술대 위에 있는 장기, 그걸 훼손시키면은 무슨 죄가 될까? 그런 것들도 문제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걸 문제 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법리를 터득하게 해야지 판례 몇 개 외우게 해가 할 건데. 사람이 죽은 경우에 시체, 유골, 물건은 맞는데 다른 물건하고는 좀 다르다. 그런 의미를 살짝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그걸 훼손하면 또 그대로 또 처벌하죠. 형법 조문이 있고, 물건의 객체로서 물건의 현존 특정성과 독립성. 물건의 직접적 지배성 때문에 물건은 현존하여야 하고 또 특정되어야 한다. 집합물 위에 물건에 있어서 그 구성 부분 변화가 생겨도 특정성을 잃지 않는다. 유동 집합물 이야기한 겁니다. 판례도 성장을 계속하는 어류일지라도 집합물 양도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양어장 내의 뱀장어 등 전부에 대해서 양도담보 계약은 그 담보 목적물이 특정되었다 할 것이고, 그 담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장소, 종류, 수량 지정으로 특정된 유동 집합물에 대해서 양도담보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구성물의 변경이 있어도 양도담보 효력이 그대로 미친다라는 것. 물건의 객체는 현존하여야 하는 바 장래에 만들어질 물건, 지금 물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건이 성립될 수 없다. 그러나 권리질권은 장래에 발생할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 채권에 관하여 인정될 수 있다. 물건의 객체는 독립한 물건이어야 된다. 물건의 독립성의 필요성, 일물일권주의와 관련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권법 쪽에 가면은 세부적으로 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인데, 물건의 일부나 구성 부분은 공시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의 안전성 등과 관련돼서 원칙적으로 일물일권주의를 취한다. 일물일권, 하나의 물건 위에 양립 불가능한 2개 이상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여러 개의 물건 위에 원칙적으로 한 개의 물건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공시가 곤란하기 때문에 거래 안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인데, 반대로 읽으면 로마 시대 때는 그렇게 생각했고 현대에 와서 반대로 읽으면은 그 당시 사람들보다는 지금 사람들이 훨씬 지적 능력이 발달했겠죠. 그래서 공시가 가능하고 거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면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 일필토지 일부에 대해서 용의물건 설정은 가능하고, 그래서 등기법 보면은 일부에 용의물건 설정할 때는 도면 첨부해라 이런 게 연결되는 겁니다. 분필 절차를 밟아야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성립이 가능하고, 분필 절차를 밟으면 그 토지의 일부가 아니고 독립된 한 개가 되어버립니다. 한동 건물은 구분 소유로 등기할 수 있다. 특별법을 두어서. 토지 독립성의 문제. 판례는 일필토지를 수필의 토지로 분할하여 등기하려면 지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절차를 밟아 지적공부에 각 필지마다 등록되어야 하고, 설사 등기부에 분필 등기가 실행되었다 하더라도 대상의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등기부상 분필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는 분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토지는 사람들이 지표면에 선을 그어서 필지별로 개수를 정한 그 뭔가를 토지라고 해놓은 거죠. 어제 그 법무사님이 내보고 법무사님 이게 등기가 될까요? 돌아가시는 분이 그 자필 유언 정서를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자녀가 여러 명이 있는데 자녀 A에 대해서 모든 재산 갈로 열고 집, 땅 갈로 닫고 준다 이래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재산, 이게 키포인트일까? 집, 땅이 키포인트일까? 땅이 한 개뿐이면 말이 없는데 땅이 전국에 여러 개 있다는 거지. 그 정도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법을 하시는 분은 계약서를 쓰면 그런 걸 구체적으로 써줘야 됩니다. 질문을 받아가 하면은 자필 정서 본인이 스스로 써가지고 그래 했으니까 그 취지야 어떻든지 간에 나중에 해석할 때는 일단 문구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죠. 물론 문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판례가 있지만, 건물의 독립성 문제, 건축 중인 건물이 언제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가. 판례는 적어도 기둥, 지붕, 그리고 주벽이 있어야 된다. 기타 독립성의 문제. 임야 자연성을 조각하여 만들어진 석불에 대해서 독립성을 인정하여 독립한 소유권을 인정한 바가 있다. 그 70년대 판례, 60년대 시작돼가지고 그때 대법원 판결이 나왔겠죠. 그 이후에 이 유사한 사건이 있으면 저 판례는 변경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그 이후에 저런 사건이 대법원까지 간 적이 없으니까 그 판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임차인의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증축한 부분이 기존 건물 구성 부분이 되면 독립한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임대인이 동의를 얻어 증축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구분 소유의 대상이 되고, 따라서 구성 부분이 되어버리면 임대차 종료 시에 저때는 비용상환 채용권 행사로서 보호를 받을 것이고, 동의를 얻어 증축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이거는 임대차 종료 시에 부속물 매수 채용권으로 연결될 이야기이고, 아직 임대차 공부 안 했으니까 그런 게 있다고 넘어가는 겁니다. 물건의 종류, 부동산과 동산,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하고 부동산 아닌 것을 동산이라 한다라고 법이 정하고 있고, 75페이지 보면은 표가 하나 있는데 도해적에도 있는 거죠.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런 표 외우는 거 아니라 했습니다. 공부를 다 하고 와서 표를 보면서 내가 이해했나 안 했나를 확인하는 자리라 있습니다. 이런 걸 외워가지고 공부하면은 시험에서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무조건 이유가 없습니다. 부동산,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한다. 토지, 지적법상 지금은 공간 구조 하여튼 법 이름이 바뀌었는데, 지적법상 구획된 범위 내에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상하 입체물을 토지라 한다. 물권 변동에 관하여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법하에서는 분필 절차를 밟기 전에는 토지 일부를 양도하거나 시효처리하지 못한다.
분필 절차해 가지고 이전 등기해야 된다는 거죠. 시효취득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긴 하지만 등기가 있어야 시효취득에 의한 권리 취득합니다. 그래서 187조와 관련된 등기는 처분 요건인 등기가 원칙인데 시효취득의 경우에는 시효취득으로 권리 취득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나 용익물권은 예외적으로 분필절차를 밟지 않아도 일부에 성립될 수 있다 앞에서 봤고, 판례는 토석의 경우에 토지의 구성부 요소로서 토석, 돌멩이, 자갈, 잡초, 뭐 물도 걸릴 수 있겠죠. 토지의 구성부분이라는 거지. 토석 그 자체의 굴치,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의 거래 개체로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는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해놓고 내가 토지 팔았는데 저 돌멩이 안 팔았다,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나 지중의 일정한 미채굴의 광물은 국가의 배타적 채굴 허가권의 객체가 되는 것으로서 토지의 구성 부분이 아니다는 거. 우스갯소리를 하려 해도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내가 산에 가가지고 금강을 발견했으면 동네방네 애고 새고 다니면 자기가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 부분이라는 거지. 만약에 온천수가 토지의 구성 부분이 아니고 온천수를 발견한 자에게 뭐 배타적 온천 채굴권 이런 걸 준다면은 우리나라 땅 일정한 깊이 들어가면 다 따뜻한 물 나오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는 온천수 토지 소유자 이외의자가 개발한다고 해서 그거 자기가 독립된 물권 취득하는 거 아니다. 판례가 그거 하고 있는데 그 당연한 이야기라는 거지. 그래서 뭐 들리는 소문에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모르겠는데, 친구 중에 하나가 옛날에 저 어느 동네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는데 이 지역에는 온천물이 나온다, 그런 전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 온천 발굴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한번 찾아봐라 이랬는데 오랫동안 못 찾았다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하면서 땅을 야금야금 사더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오랫동안 뭐 하고 이러면서 여기는 온천 없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뭐 개발을 그만뒀다는 거지.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자기가 산 땅이 거기서 온천수를 발견했다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야 저거 사기다 뭐 그랬다는데, 뭐 그때는 뭐 옛날 이야기니까. 근데 그 사람이 땅을 사기 전에 온천수를 발견해놓고 발견 안 한 채 하면서 땅을 매입하고 나중에 그렇게 했다면 그거 사기 맞는데 그걸 어떻게 입증할 거냐는 거지. 개연성은 없지만 그 입증을 해야지. 사기다 하려면 사기는 고의범만 처벌하는데. 판례에 딱 들어맞는 사건이야 뭐 판례 찾아가 해결하면 되지. 근데 뭐 그런 것들은 원리를 가지고 해결을 해내야 되는 거죠. 머리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야 뭐 생각난 걸 박박 써먹을 건데 참나. 그래서 내가 오늘 강조했습니다. 이거는 읽는 게 주 목적이고 내가 소송했던 거 그 다음에 들었던 이야기 엮어가지고 진도를 나가는 거라고. 토지의 정착물,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용량이 이동할 수 없는 물건으로서 그러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이 물건 거래 성질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토지와 일체를 이루는 정착물, 그 대표적인 거 교량, 돌담, 뭐 도로 포장 일어나지만은 뭐 잡초도 마찬가지지 뭐. 수목도 마찬가지고 원칙적으로. 그래서 토지 매매로 인한 이전 등기 해주고 난 뒤에 봐라 계약서에 토지만 판다 있지 내가 나무 판다 소리 안 했어. 나무 캐 갈 거야.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지. 토지와 독립된 정착물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건물의 경우 건물이 되었을 때, 즉 지붕과 기둥, 주벽이 있을 때 우리 법은 그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다룬다라는 거 고정도 하시고, 수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다.
그러나 임목에 관한 법률상 등기된 임목이거나 명인방법 갖춘 경우에는 건물과 마찬가지로 토지와 별개로 다룬다는 거. 미분리의 과실, 과목의 일부겠죠. 이것도 옛날 교수님들 교과서 보면은 뭐 미분리의 과실이 동산이냐 부동산이냐 이런 것까지 대립이 있었습니다. 이론적 대립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누가 타당하냐는 자기가 설득시키는 거고. 어쨌든 미분리의 과실, 내도 시골 출신이니까 시골에 있으면은 가을쯤에 도시 상인들이 뭐 과일을 사러 옵니다. 그래놓고 저 과일은 도시 상인이 사갔다 라고 하는 거죠. 계약서만 있는 거지. 그러면 도시 상인은 매매 계약에 따라서 따갈 권리가 있는 것이지 소유권이 넘어간 게 아닙니다. 소유권이 넘어가려고 하면은 동산이면 점주 이전, 부동산이면 등기 이전이 있어야 될 건데, 그때 과일밭 샀다는 게 토지밭을 산 게 아니고 사과나무의 사과 그거를 이제 수확기에 따갈 것을 계약했다는 거죠. 따갈 권리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것도 명인방법 갖추면은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양도담보 목적이 됩니다.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해 놓은 것처럼 하는 것을 양도담보를 하니까. 농작물,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그 농작물을 재배했으면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별개의 물건으로 처리하게 되겠지만, 그건 뭐 당연한 이야기다라고 하는데,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 토지를 경작했다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짧은 기간에 뭐 수확기에 이르는 농작물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한 여하를 불문하고 명인방법 갖추었는가 여하를 불문하고 수확기 이른 때는 경작자 소유에 속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근데 이 판례를 곡해가지고 난리 났죠. 전에 평촌 지역으로 미군 부대를 옮긴다 하니까 미군 부대 못 옮기게 한다고 그 농작물 씨앗을 뿌렸다고 해가지고 9시 뉴스에 나와가지고 이제 농작물 씨앗을 뿌렸으니까 못 옮길 거냐, 뭐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다 옮겨 그거. 수확기에 이른 때의 농작물이 경작자 소유에 속한다라고 했지. 남의 토지에 왜 씨를 갖다 뿌려? 남의 토지인 줄 알고 들어가 씨를 갖다 뿌렸잖아요. 그럼 불법 행위가 될 거라고. 오히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가 되냐 안 되냐를 따져야 돼. 물론 뭐 시골 같은 경우에 가보면은 보리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독립된 소유권으로 인정하는 것인가는 그 지역 관례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 지역 관례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이래 했는데 그게 관습법이 됐는가 안 됐는가는 몰라. 그거 가지고 소송을 들어가 판결을 받은 게 없으니까. 근데 수확기 이런 거 가지고는 판결을 받은 게 있다는 거죠. 자연석 토지의 구성 부분이다. 그러나 뭐 조화가 석부를 만들 때 독립된 소유권 인정한다. 앞에서 봤고, 나중에 가면은 가공의 법리하고 물권법에서 연결시켜서 이야기할 겁니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이라 한다. 가식적인 수목은 동산이다. 그러니까는 저 멀리 있는 내 밭에 과목을 심기 위해서 들고 가다가 그날 다 못 들고 가고 시골 가면은 뭐다지 국어, 우리말로 도랑 거기에 놔놓을 수도 있죠. 거기에 살짝 심어놓은 걸 토지에 부착됐다 그러면 다 국유돼 버리게. 가식적인 수목은 그냥 동산이라는 거죠. 금전도 동산인가? 금전도 동산이 맞긴 하다는 거죠. 근데 일반 물건과는 달리 이거는 가치를 가지고 따진다는 거. 교환 가치가 주 목적이고, 그래서 이 금전의 경우에는 소지만 있으면 바로 소유가 인정된다는 거. 따라서 금전을 훔쳐간 놈, 특정된 그 금전 아니면 금전을 훔쳐간 놈, 그놈에게 불법에 일어난 손해배상 청구라는 채권적 청구를 행사할 것이지, 야, 내 금전 그날 가져간 거 그거 깎아줘, 물권의 청구는 인정될 게 아니란 거지. 물론 특정 금지라면 당연히 물권의 청구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채권법 들어가면 금전 채무는 이행불능은 있을 수 없다. 사회통념상 누구에 대해서나 불능인 것을 민법에서 불능이라고, 특정인의 입장에서 불능인 거
불량으로 보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그 사람이 돈이 없어 못 갚는 거 이행불량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재산이 없어 못 갚는 거 이행불량 아니고, 금전채무불이행은 언제나 이행지체, 그 사람 주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없는 것이지, 능력만 되면 옆 사람한테 빌려서 갚으면 되지 뭐. 그 다음에 금전채무불이행 시 채권자의 손해증명은 요하지 않는다. 채무자는 금전채무와 관련해서는 과실이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무기명 채권, 채권이죠. 채권, 무기명 채권. 극장표, 극장표. 종이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극장을 관람할 수 있는 가치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채권자 이래 쓰지, 채권의 소유자 이런 말 안 쓰죠. 나중에 물권법 가면 이야기했지만 소유권은 물권으로서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분양권의 소유자 이런 말 안 쓴다는 거지. 그냥 분양권자라고 쓰는 거지. 그런 걸 주관식에서 잘못 쓰면 바로 까락이지 뭐. 기본이 안 돼 있는 건데 볼 필요도 없어. 그냥 100% 틀린 건데. 그거는 특수동산, 뭐 원래 동산이지만 부동산처럼 다루어지는 거, 등기나 등록에 의해서 20톤 이상의 선박, 자동차, 항공기, 뭐 중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등기 대항 요건이고 나머지 성립 요건 내지 효력 요건이다. 뭐 지평법 쪽에 보면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고, 주물과 종물의 쪽에 거의 중복된 건데,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한 때 그 물건을 주물이라 하고, 부속된 물건은 종물이라 한다.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제공되어야 된다. 사회통상 개소가요 주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객관적 작용을 하여야 한다. 근데 주물인 배와 종물인 노, 이 정도. 주택에 있는 식기나 컴퓨터, 이거는 사람의 이용 편익에 제공되는 것이지 주물의 상용에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쉽게 생각하면은 뭐 주유소의 주유기, 주물과 종물과의 관계 있는데, 주유소를 매매하면 다른 말 안 해도 종물인 주유기에 효력을 미친다는 거죠. 근데 주유소 건물 안에 있는 전화기 놔두고 갈까 떼갈까, 그건 현실적인 문제이고, 반드시 두고 가야 될까 떼가도 될까, 다른 말 없으면 떼가도 된다는 거지. 그 전화기는 사람의 편익을 위한 것이지 그 주유소 건물의 편익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독립한 것이어야 된다. 독립한 것이 아니면 구성 부분일 것이고, 독립한 것이라야 종물이 될 수 있고, 주물은 특정되어 있어야 되고, 법상 주물과 종물은 동일인에 속해야 된다. 그러나 물론 이거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달리 처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배 타다가 노 잊어버리면 노만도 사올 수 있는 거지. 이게 분리 처분이 안 된다 이러면 노만 못 사는 거지. 배하고 항상 같이 사야 되는 거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동산 부동산을 불문하고 종물이 될 수 있고, 종물의 효과,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종물로 인정된 예와 부정된 예, 농지의 양수시설, 건물에 딸려있는 가재도구. 옛날에 내 어릴 때 그랬습니다. 내가 어릴 때 뭐 이제 이사 가기 전 그 집이 좀 작기는 해도 참 내가 좋아하는 방이 있었는데,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난 뒤에 내 그 방 좋았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야 그 방은 안 팔았으니까 너 그 가서 잔다 해,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했는데, 어릴 때 그래도 될까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안 된다는 거지. 본체 건물 팔았으면은 그 사랑채 뭐 이런 것들 다른 말 안 해도 팔려 나간 거지. 달리 처분했으면 모를까. 시골 농가에 붙어 있는 농가와 창고, 그 다음에 횟집에 수족관, 백화점 건물의 전화 교환 설비,
다음에 주유소의 주유기 종물에 해당한다. 근데 주유소 지하에 매설된 유리장 탱커 토지의 부합물로 본다는 거죠. 근데 이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12년도에 그 이후에 판례가 나온 게 있었는데 이거를 누락했는데, 이 판례는 토지 소유자가 지하에 매설한 유류저장 탱크이고 뭐 분리하는데 뭐 곤란하고 상당한 비용이 들 그런 경우에는 부합물이다, 이런 취지이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민법 총칙은 쓰려면 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줄이려고 했는데, 근데 12년도에 나온 판례는 토지를 임차한 자가 그 주유소를 영업하기 위해서 주유소 건물을 건축하고 주유기를 설치하고 거기에 유류저장 탱크를 매설했을 때 그것은 종물이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은 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카페에 올려놓겠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 다음 카페 회원 가입하고 그 책을 구입한 걸 밝히십시오. 네, 거기에 우수 회원으로 해가지고 우수 회원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다 공개하려 했는데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이 뭐 가타부타 하니까 그냥 싫습니다. 그냥. 원물과 과실의 개념.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이익을 과실이라 하고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을 원물이라 한다. 원물과 과실 모두 물건이어야 된다. 따라서 주식의 배당금, 권리 사용의 대가니까 이거는 과실이 아니고, 그 다음에 노동의 대가인 임금도 과실이 아니다. 그래서 법은 개념을 딱 정확하게 엮고 거기에 해당하면은 거기에 부합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병원에 있는 산소 탱크 안에 있는 산소 물건이다 라는 개념이 있으면은 그 스쿠버 다이버 등에 있는 그 산소통 안에 있는 산소도 물건이다, 이 개념이 잡혀와야 되는 거죠. 민법 교과서에 그런 걸 다 쓸 수가 없는 거죠. 그거 다 쓰면은 뭐 몇십만 페이지가 되겠습니까? 그거. 과실의 종류. 그래서 원리를 득하는 기준을 정하고 그 예시 정도를 넣고 나머지는 이제 본인들이 판단할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지. 천연과실, 물건의 용법에 따라 산출물을 천연과실, 대표적인 게 뭐 우유, 돼지 새끼, 인공적으로 수치되는 물건, 모래, 자갈, 양도담보로 제공된 돼지 새끼에 대하여 양도담보 효력이 미치는가에 대해서 유동집합물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효력이 미친다. 나중에 물권법 가면 또 이야기합니다. 근데 별도 자금으로 뭐 반입한 것은 당연히 별개의 물건이니까 효력이 미치지 않을 것이고, 법정과실, 물건 사용 대가인 또 다른 물건, 그걸 법정과실을 한다. 대표적인 게 뭐 물건 사용 대가인 차임, 치료, 뭐 금 좀 빌려 쓰는 대가인 이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법정과실이고, 타인의 물건 자체의 사용이익, 사용 대가가 아니고 사용이익, 엄밀하게 보면 과실이 아니겠지만 요거 법정과실에 준해서 처리한다는 거. 과실의 기속, 전형과실의 기속, 원물로부터 분리될 때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수취할 권리자의 가장 대표적인 게 소유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물건 사용권자 생각해 보시면 돼. 가장 대표적인 사용권자가 소유자이고, 소유자 아니어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상권자, 전세권자, 사용차주, 임차인, 그 외에 친권자, 수유자,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물권법에 가보면 선의점유자에게 과실수취권이 있습니다. 즉 과실수취할 수 있는 본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신한 선의점유자에게 과실수취권을 인정한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게 유치권자, 질권자, 재단권자가 과실수취권이 있는가? 옛날에 딱 우리나라의 기준을 잡고 있는 그분이 딱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은 과실수취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요즘 분들은 이 사람들도 뭐 은격결에 과실수취권이 있는 듯하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과실수취권은 별도의 대가 지불 없이, 과실에 대한 별도의 대가 지불 없이 무상의 과실 수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상으로 수취하는 거야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근데 분명히 유치권자, 질권자, 재단권자는 원칙적으로 과실을 수취할 수 없고 단 과실을 수취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정과실 권리존속기간 일수의 비례해서 취득한다. 이 관련해서 옛날에 사법시험에서 계산 문제까지 나왔는데 기타 학문사 물건의 분류 그거는 그냥 용어 정리하는 셈 치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뭐 채권법에 가도 한번 이야기할 자리가 있습니다. 예, 너무 길어졌네요. 하여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능한 일주일에 4개는 찍을 거고 어제처럼 그렇게 막 많이 한 번에 찍을 여력은 안 될 겁니다. 나도 내 본업이 있습니다. 같이 공부하자는 차원에서 자리를 마련하고 뭐 필요하신 분들 적구입하게 하고 하시는데 내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은 그냥 건너가세요. 안 들어도 됩니다. 내 들으라고 사정하는 거 아닙니다. 제발 듣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제발 듣지 마시라고. 네 생각대로 가고 내 생각대로 가는 거지 뭐 왜 딴지를 걸고 난리야.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